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월가의 오래된 격언 중에 1월 성과가 연중 성과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1월 시장이 워낙 혹독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다지 반가운 이야기는 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일지 이 부분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 겁니다. 다만 금리 인하라는 봄바람이 불어온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착각을 또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와 함께 시장의 흐름을 좀 읽고 매매 전략 함께 좀 세워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거시경제 1타 강사 신한은행 WM 추진부 오건영 팀장과 오늘 2024년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과 투자 전략들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팀장님 그 인터뷰를 내용을 좀 봤는데 네네. 2022년 말 내용 보니까 지금껏 본 중 최고 난도의 시장이다. 이런 멘트가 네, 좀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장의 난이도를 올해를 좀 평가해 본다면 작년과 더불어서 네. 해본다면 팀장님께서 예측하신 것보다 좀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좀 네, 보시는지요?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2년도 말이니까 지난해를 거친 거잖아요. 작년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22년 말부터 이제 23년 초가 되는데 작년 초에는 다들 경기 침체 온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다들 경기 침체에 베팅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와버리죠. 그러니까요. 사실 금리가 그렇게 높고 성장도 둔화되는 징후가 뚜렷했는데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되려 주식시장이 그렇게 많이 오른다는 게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당연히 금리가 바닥으로 내려앉아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금리가 하늘로 솟아가지고요. 그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5%까지 올라가는 참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종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금리도 내려가고 주가도 내려갈 거야. 이 생각을 갖다 완전히 부셔버렸던 거죠. 금리는 크게 뛰어올랐고 그 다음에 주가도 크게 뛰어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경기 침체는 차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반대로 움직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투자해서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았던 거고 투자의 난이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저는 이제 올해도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는 경기 침체 온다. 내지는 미국의 경기가 이제 둔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연준이 결국엔 피벗이라고 하죠.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가 우리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고 조만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대가 강한 것하고는 또 별개로 지난주에 보면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탄탄히 나왔거든요. 2배가 이상. 저도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참 놀라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난 1년 동안 보면은 미국의 고용 지표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고용 지표를 1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발표해요. 그리고 1월 달에 고용을 갖다가 2월 달 첫째 주 토요일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발표를 했던 건데 이게 그러면 이제 1월 달 내내 이제 모았던 데이터를 그냥 그 다음 달에 첫 주에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급하게 모았잖아요. 그렇죠.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발표를 할 때 1월 달 것 중에서 숫자가 얼마가 나왔는데 요거는 수정을 좀 해야 돼.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떨어지면은 영어로 리바이즈라는 게 개정하다, 수정하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리바이즈 다운이 된다는 얘기는 딱 발표했던 숫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세게 봤어. 조금 내려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1년 동안은요. 지표가 나오면 그 다음에 개정을 할 때 보통 숫자가 내려가곤 했어요. 그 11개월 연속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였냐면 저거 페이크야. 세게는 나오지만 또 내려가게 될 거야. 개정되면 그나마나 내려갈 거 이랬는데 신기한 게 이번에는 12월 달에 21만 명 나왔었어요. 요거 꽤 높네라고 생각했고 이것도 내려가겠는데 이게 33만 명 올라간 거죠. 35만 명 가까이 나왔죠. 그리고 1월 달께 35만이 나온 거예요. 1월 분요. 그러니까 12월 달 거 원래 지난달에 21만이라고 했던 게 33만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35만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성장이 훨씬 탄탄하다라는 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또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렇게 경제가 탄탄하면 굳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갖다가 용인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 빠르고 많이 할 겁니다라는 생각이 또 반대로 확 감겨나가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했었을 때는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렇게 될 거다라는 하나의 확신을 갖고 가잖아요. 네. 그럼 이 생각들이 그냥 틀려나갈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게 난이도가 되게 어떠냐? 네. 예, 올해도 마찬가지로 되게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듣기만 했을 때도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정말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제 1월이니까 이제 준비를 해간 2월이네요 벌써. 그렇죠. 2월이니까 준비를 해간다고 했을 때 연초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그렇다면 최대 화두는 어떤 거였다라고 좀 보시는지요? 화두가 좀 1월달에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원탑을 딱 꽂으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죠.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를 지난해 12월 달부터 이제 사실은 불을 지핀 거고요. 그랬더니 시장에서는 우와 이거 금리 인하 많이 해주겠네 해서 올해 초에는 연내 7번이라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기대를 갖다 딱 모락모락 짚여놓은 게 1번.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가 굉장히 커졌다. 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 시작해 주실 때 1월달 지표가 연간을 결정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들 좀 그래도 마음이 좀 불편하시겠다 이 말씀 해주셨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 시장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온도차가 너무 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상실감도 되게 많이 느끼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미국의 성장이 압도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미국의 고용뿐만 아니라 네. 1월 달에 이제 뭘 발표하냐면은 지난해 4분기에 미국 고용 지표, 미국의 이제 GDP 성장률을 발표하거든요. 네. 이것도 괴물 성장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3.3%가 나왔거든요. 네네. 우리나라가 작년에 1.4% 성장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작은 규모의 경제가 5% 성장하는 건 가능하죠. 네. 작은 데서 조금만 커져도 5%가 커질 그렇죠. 테니까요. 근데 미국처럼 세계 제1위 이 거대한 경제가 5% 성장하는 건 참 어려울 겁니다. 어렵죠. 그러면 작은 경제가 커지는 게 큰 경제가 커지는 것보다 훨씬 더 성장률상에서는 유리해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작년에 1.4% 성장했는데 미국 경제가 3.3을 성장한 네. 겁니다. 그럼 와 이 소리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굉장히 차별적인 성장을 보여준다는 게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던 게 지난 1월 달의 흐름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미국의 압도적인 성장, 네. 요거를 좀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당장은 이슈가 아닐 수 있지만 올해 아마 4월, 5월을 넘어가면서 좀 더 불거질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이제 대통령 후보, 네. 그래서 이제 대선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좀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후보하고의 이 정책 차이가 네.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완전 그렇죠. 정반대니까. 그래서 누군가 만약 바뀌게 된다면 네. 기존 정권이 했었던 걸 갖다가 다 뒤집어 엎는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한쪽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앞으로도 높아질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후티 반군이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생각보다 꽤 오래 이스라엘 그렇죠. 요즘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에서 하마스 얘기보다는요. 후티 반군에 맞아요. 대한 얘기가 훨씬 더 강해지면서 이란하고 이란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시리아라든지 이런 맞아요. 국가들에 대한 얘기들이 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이렇게 네 가지 이슈 정도가 올해 1월을 좀 달구고 있는 얘기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올해 앞서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말씀을 좀 해주셨으니까 이어서 가보자면 일단 올해는 선거의 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고 네네. 특히 미국에서는 지금 대선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선거가 있을 때 그 해 되게 주식이 좋을 거다, 주식시장이 잘 간다 네네. 이런 말이 있던데 올해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잠깐 한번 돌아보면 미국 대선이 4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네. 그럼 4년 한 번씩 돌아오면은 2020년도가 되겠죠. 4년 전이면 그때 바이든 후보였고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해 보면은 20년도 3월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크게 하락했다가 거대한 경기 부양에 힘입어서 오른 거지. 네. 이게 대선의 힘으로 오른 건 아니거든요. 곧 전해로 가면은 2016년도에는요. 브렉시트 같은 참 사실 2016년도 상반기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네. 하반기에는 그래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한다는 기대가 좀 크게 작용했었어요. 그래서 16년도, 20년도 시장이 좋았던 겁니다. 근데 2012년도만 해도 네. 유럽 재정 위기 때문에 좀 시장이 네. 밍숭맹숭했고요. 네. 2008년도에는 오바마 대통령하고 맥케인 후보가 붙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딱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해 주식이 좋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2004년도에는 차이나 쇼크라는 게 있어서 미국 주식 시장이 나쁘진 않았지만 네. 뚜렷하게 좋다고 하기는 어려웠고요. 그 전으로 가면 2000년도에는
부시 후보하고 엘고하고 둘이 붙었어요. 근데 그해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 최근에 몇 번의 케이스를 보면서 미국 대선이 있으면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조금 우리가 성급하게 넘겨짚는 그런 케이스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전에 있었던 사례까지 좀 같이 통틀어서 본다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월 시장을 보면 한국과 미국은 굉장히 디커플링이 좀 극심했던 달이었던 것 네네. 같아요. 근데 그 차이를 좀 보자면 뭐 펀더멘털 차이에서 좀 있는 건지 네, 어떤 이제, 부분에서 네. 좀 펀더멘탈 차이가 일단 굉장히 크겠죠.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 자체가 되게 불안불안하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글로벌 경기가 불안불안하다는 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가 있냐면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가 있고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그쵸. 국가가 있어요. 내수 중심 국가는 다른 나라의 수요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내 나라 수요로 해결이 그쵸. 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 내수 시장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건을 많이 생산했는데 수요가 작으면 이게 공급 과잉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건들을 어딘가에 팔아야 돼요. 네. 그러면 대외 수요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가 강합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소비보다는 수출이 강한 거죠. 그럼 수출이 강하면 대외의 경기가 불확실할 때에는 수출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굉장히 좀 고전하는 경향들이 있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수출보다도 아무래도 소비 쪽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있고 그만큼 미국이 코로나 당시에 경기 부양을 강하게 해줬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내수를 중심으로 탄탄한가 아니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가 이게 한국과 미국을 가른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한국의 수출을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네. 우리나라 수출이 여러 가지 수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품목별로는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그쵸. 좀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잠깐 보시면 최근에 반도체는 좀 많이 회복을 하긴 맞아요. 했지만 지난해에는 별로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중 수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중국이 리오프닝하면서 좋아진다고는 했지만 생각보다 올라오지 않는 맞아요. 모습도 있었고 헝다 파산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네. 어려워서 이런 것들이 쉽게 우리나라 수출을 갖다 끌어올리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출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수출도 몇 개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 이런 걸 봤었을 때 미국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는 좀 약해졌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느껴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일단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미국과 비교했을 때 펀더멘털 차이에서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디커플링 현상이 좀 극심화됐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2024년 제가 아까 달이 좀 잠시 헷갈렸는데 벌써 네네. 2월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참고하면 좋을 올해 경제 전망이나 변수가 있다면 어떤 걸 좀 예측을 하시는지요? 일단 첫 번째 변수는 지금 이미 조금씩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변수는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걸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는 병원에 오래 입원하다 보면 언제든지 빨리 나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네. 회진들 다 그러신 거죠. 다음 주에 나가는 거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러면 음. 환자는 어떤 생각하냐면 나 월요일에 나가나? 이 생각을 해요. 그죠, 그죠. 근데 의사 선생님은 또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다음 주 금요일쯤에 한번 체크를 해보고 아. 나가도 그 다음 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네네. 우리는 최대한 빨리 나가길 원해요. 환자들은요. 맞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순간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움에서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느끼는 가장 큰 핸디캡,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바로 고금리죠. 이 고금리가 딱 네. 나타났는데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금리 인하를 좀 한번 고민해 볼까요?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랬더니 드디어 시기가 왔다.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금리 인하는 당장 3월부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연내에 7번 인하를 얘기를 해요. 7번 인하면 굉장히 많이 인하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1년에 FOMC가 8번 있어요. 네. 8번 중에서 7번을 인하하니까 이건 대단한 거죠. 매번 하는 그렇죠. 매번 하는 그러니까 1월 달을 못 했으니까 네. 3월부터 매번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7번을 기대한 거고 연준에서는 어떻게 가이드를 줬냐면 천천히 금리 인하를 하는데 올해 3번, 내년 4번 해서 7번을 갖다가 2년에 걸쳐서 해주기. 내년 말까지 2년을 7번을 얘기하는데 네. 시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7번을 다 땡겨놓은 거죠. 그래서 다들 이거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이번 1월 FOMC를 딱 지나면서 연준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거 너무 빨리 생각하고 있어.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의 워딩도 이렇게 꽂혀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늦게 그리고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적게 금리 인하가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한다가 아니라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시장이 기대했던 것처럼 3월에 할 겁니다 보다는 좀 네. 늦게, 그 다음에 7번 할 겁니다 보다는 적게, 적게. 이제 그런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대가 네. 시장과 연준의 기대가 서로 다르잖아요. 네. 이 간극이 좁아지는 것들, 이 간극이 좁아지면서 시장이 느끼는 일종의 불안감, 네. 실망감,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변수고, 두 번째는요, 시장이 아무래도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준이 지금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저렇게 고집스럽게 우리 시장을 갖다 땡기고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네. 그리고 금리를 빨리 안 내리고 버티려고 한다면, 이거 분명히 이 고금리의 충격을 부메랑처럼 맞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는데 현재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일 수 있죠. 몸이 부들부들 떨리지만 너무 아프지만 견디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근데 네. 하다가 갑자기 푹 쓰러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금리가 장기화된 것에 대한 부메랑, 이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변수인데만, 네. 이제 후티 반군에 대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수에즈 운하를 막고서 그렇게 시위를 하게 되니까 네. 이 배들이 다 희망봉으로 선회를 해서 돌아요. 이러면 운임료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혹시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1년도 3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수에즈 운하에 큰 배가 지나가다가 네. 이 걸렸어요. 그래서 운하를 막아버렸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를. 네네. 이걸 아마 이제 그때 당시에 뉴스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딱 막혀 있다 보니까 그때 얘네가 지나가질 못하다 보니까 그때 운임료하고 이런 것들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물품을 배송을 받는데 운임료도 비싸진대요. 그렇죠. 그 두 번째는 언제 올지도 모른대요. 기간이 길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당장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4, 5월에 사야 될 걸 미리 땡겨서 살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받아야 될 선물이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거 5월 5일까지 못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미리 땡겨서 그렇죠. 살려고 하겠죠. 그럼 미리 수요가 한꺼번에 미리 모여버리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다시 한번 물가를 갖다가 끌어올릴 개연성들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 그렇다라기보다도 네. 이렇게 이제 물가를 한 번 더 자극할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다. 근데 그건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긴 그렇죠. 합니다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과 연준의 동상이몬, 두 번째는 너무나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한 데 따른 급격한 경기 침체의 리스크,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후티 반군발 나타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들, 네. 이게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리스크 요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요 변수들까지 함께 좀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연준과 시장 사이에서 좀 동상이몽 네네. 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지금 연준은 목표로 삼고 있는 물가가 2%를 네네. 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임금 상승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네네. 실제로 그 2%까지 갈 수 있다고 혹시 보시는지요? 어. 올해는 좀 어려울까요? 아니면 일단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는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장에서는 올해 중반에도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분들도 네네.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지난 6개월 동안 물가가 안정된 속도가 있어요. 맞아요. 6개월 동안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 6개월의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지게 된다면 네. 올해 7, 8월이면 2% 언더로 들어와요. 2%로 딱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지금 상태를 지금의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 자체가 높은데 물가가 안정이 되잖아요. 이게 금리 중에는 명목금리라는 게 있고 실질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긴 네. 합니다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정기예금금리 5% 준다 높잖아요. 네. 근데 물가가 5% 오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5%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가 5%가 오르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명목금리에서 물가를 빼면 네.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체감하는 실질금리가 나와요. 좀 잠깐 볼게요. 네. 지금 미국 금리가 예를 들어 5인데 네. 미국 물가가 3이에요. 네. 그러면 실질금리는 5 빼기 3이니까 2%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물가가 안정이 돼서 이게 2로 내려와요. 근데 금리는 명목금리는 5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네. 5 빼기 2가 되니까 3. 실질금리가 3이 되죠. 네. 그럼 물가가 내려오면 앉은 자리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금리 올리는 거 아니냐. 금리를 올리지 않고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커질 수가 있고 이게 경기를 갖다가 건드려 놓을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도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그러네요. 하나가 그렇게 이제 금리가 만약에 지금처럼 놔두고 있으면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지난 6개월 동안 내려왔던 속도로 앞으로 6개월 동안 만약 못 내려간다면, 내려오다가 이게 버벅버벅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시험도 보면 70점, 100점 만점 70점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 시험 공부하면 40점에서 60점까지는 잘 올라와요. 아 쉽죠. 쫙 올라와요. 그 이제 일주일 만에 거기다가 올라요. 뭐가 그렇죠. 있는 거죠. 60에서 70 올라갈 때 맞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특히 66에서 67이 마의 허들에서 이걸로 3년 가는 경우도 약간 많아요. 다이어트랑 비슷한. 그렇죠. 그렇죠. 되게 비슷한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이게 실제로 물가도 마찬가지인 네. 것 같아요. 마지막 라스트 마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라스트 이 라스트 마일에는 라스트 마지막 한 마일을 뛸 때는 네. 오히려 여기서 긴장을 풀면 쓰러지거든요. 어. 근데 그 중에 이 라스트 1마일에서 진짜 안 빠지는 살이 있는데 그게 뱃살입니다. 그 뱃살이 뭐냐면 말씀해 주셨던 임금이에요. 아. 임금이 아직도 미국에서 4~5%씩 올라요. 전년 대비. 맞아요. 크게 이렇게 변화가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임금이라는 건요. 한 번 올라가면 잘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임금 상승세가 막 확 올랐다 확 떨어졌다 이러진 않거든요. 거의 되게 비슷하게. 꾸준해요. 아.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난 다이어트를 해봤더니 네. 한 달 만에 살이 다 빠진 거예요. 뱃살 말고. 네. 그래서 와 이거 금방 빠지겠네 해서 어. 선배한테 물어봤죠. 네. 뱃살은 언제 어, 빠지나요? 네. 지금처럼 2년 더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찬물이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1마일이라는 게 네.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고요. 아. 이러려면은 경제가 조금은 좀 쿨다운,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둔화될 필요는 좀 네. 있습니다.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된다라면 저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중반 그 정도면 2%로 수렴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연준은 굉장히 고민이 지금 많이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네네. 그렇다면 지금 봤을 때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 연준은 네. 지금 이제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가 뭐냐면 고용을 극대화하는 것도 있고요. 물가를 안정시키는 목표도 있어요. 고용과 물가 이렇게. 네, 그렇죠. 근데 이 두 어. 가지가요. 사실은 약간 모순적이에요. 왜냐하면 네. 고용을 극대화하면 사람들의 임금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그렇죠. 소비를 많이 하면 아, 물가가 올라요. 물가 오르니까. 그럼 물가를 자극하잖아요. 네. 그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네. 물가는 잡을지 모르지만 고용이 둔화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오, 밸런스를 그러네요. 잘 잡아야 됩니다. 음. 근데 작년만 해도 느낌이 어떠냐면은 네.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고용은 반세기 최저예요. 실업률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학하고 영어 시험이 있는데 수학은 90점이 넘어요. 네. 근데 영어가 둘 다 90점 넘어야 합격인데 수학은 92점이래요. 네. 근데 영어가 60점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 영어 열심히. 수학 내까지 놔두고 일단 영어 해. 어. 영어 수학하지 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 점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됐고 영어 집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다들 뭐라고 하냐면 성장, 고용은 일단 됐고 이거 망가져도 되니까 아. 일단은 물가 먼저 잡고 가자. 오. 이게 지난 2년의 패턴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보니까 지금 영어 점수가 한 83점, 2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응.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근데 수학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와서 90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둘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정도까지 가시화되면 사람이 네. 마음에 욕심이 생기죠. 두 가지 다 하고 싶은. 그럼 이것도 망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연준의 가장 큰 고민은 성장도 망치지 않으면서 물가도 잘 잡고 싶은 겁니다. 그럼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이 좋으면 고용이 좋으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네. 둘을 다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맞아요. 이 사이에 굉장히 좁은 길이 있는 거죠. 그 연준에서는 뭐라고 하냐 골든 패스라고 해요. 황금 루트. 그 좁은 길이지만 네. 그걸 갖다 딱 건드렸을 때 이 균형이 딱 맞는 숫자가 있을 거고 우리는 그걸 노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네.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주 적정한 실업률 그거에 맞춰서 물가도 안정돼요. 그럼 이 실업률을 갖다 너무 과하게 가서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가서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너무 금리를 세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해서도 안 돼요. 그럼 어디가 좋나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실업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기준금리가 네. 몇 프로가 되면은 이 두 가지가 다 달성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럼 가봐야 알거든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금리가 5.25인데 네. 예를 들어서 4.5면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네. 누구도 모르지만 그럼 4.5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 금리를 팍팍 낮춰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씩 천천히 낮추면서 한번 재봐야 될까요? 저라면 조금씩 그렇죠. 낮춰서 재보면서 할 것 같아요. 조금 낮춰보고 아닌가? 맞나? 맞아요. 이걸 좀 보겠죠. 아니 조금 더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에다 이렇게 소금 넣는 것처럼 그렇죠. 이러면서 계속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조금 넣고 그렇죠, 맛보고 그렇죠. 조금 넣고 맛보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아요. 오 4.5네. 이렇게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예측을 해가지고 확 때려 넣는 게 아니라 무언가 조금 움직이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하고 조금 움직이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하고 무언가 지표 데이터를 네. 확인하고 오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모두가 다 뻔하다 하지만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맞아요. 말을 제일 많이 써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되게 멋있게 한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보고 그래서 가겠다. 보고 갈게요. 결과가 나오면 그럼 이제 그래서 기자들이 다 물어보거든요.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모릅니다. 보고 그때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팔러시, 우리들의 통화 정책, 금리 인하 같은 건 미팅 바이 미팅에서 결정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매 미팅별로 다시 다 그때그때 고민하는 거지 다음 달에 얼마 내리고 그 다음 달에 얼마 내리고 이렇게 평가 이미 예상해놓고 짜놓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네. 신중한 행보를 가져가려는 게 연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고용과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그렇죠.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서 이렇게 천천히 내릴 것이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신 게 그거네요. 데이터 보고 조금 내리고 그렇죠. 데이터 보고 조금 내리고 이런 형식으로 간다라고 네, 그렇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 넘어서 이제 아시아로 네네. 한번 와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중국 앞서서 헝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홍콩 법원에서 일단 청산 명령이 내려지긴 했습니다. 중국이 받아들일진 미지수지만 네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일단 중국 경기가 그다지 좀 좋진 않잖아요. 네네.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글로벌 경제에는 어떤 타격을 좀 주게 될지 이 네네.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21년도 9월이었던 것 같아요. 21년도 우리나라 추석 때 네. 헝다가 22년도였나요? 21년도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때쯤 됐었죠. 그때 이제 추석 때였는데 이 헝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제 얘기가 한번 크게 회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거 난리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든 이제 버티게 만들었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씩 구조조정에 맞아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조조정이라는 건 무언가 이제 아픈데 계속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몰핀 같은 걸 주면서 그냥 통증만 치료하면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수술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악소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들 얘기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게 되고 중국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도 다 고생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이게 비관론의 대표적인 핵심인데 네. 이게 좋다라는 표현보다는요. 네. 그렇게 큰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한꺼번에 다가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 당국에서도 이미 상당히 많은 부양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보면 지급준 비율을 낮췄다고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생체로 구조조정을 하면 그 충격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산소 호흡기 같은 걸 꽂고 마찬가지로 몰핀을 갖다 뿌리면서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진주율을 낮추면서 유동성을 좀 쿠션을 깔아주는 거죠. 그럼 쿵 부딪히더라도 쿠션이 있으니까 덜 덜 아프겠죠. 아프게. 안 아픈 게 아니라 덜 그렇죠, 아프겠죠. 그렇죠. 그럼 그만큼의 충격이 대중국 성장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한테도 이어질 수 있겠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꺼번에 큰 충격을 주면서 뭐 어마어마한 경제 경착륙 이런 걸로 간다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것들이 쿠션을 대주잖아요. 그러면 연착륙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힘이 쭉쭉 빠져나가는 그래서 성장이 좀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지리하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네. 과거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조금 좀 둔화되어 있는 모습이 좀 강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이 그냥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큰 충격보다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꽤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다. 이 구조조정 기간이 장기로 이어지면서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당국이 좀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질서 있는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서 있다는 얘기는 안 네. 아프다는 게 아니라 네. 덜 덜 아픈 아프다? 구조 조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예측 가능한 거죠. 네. 어디를 짤 거라는 걸 알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네네. 모르고 확 재버리면 굉장히 충격이 클 수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쿠션 깔아주고 질서 있게 딱딱딱딱 잡아주면은 이게 그냥 바로 정면에서 옛날에 리먼 브러더스 파산시킨 것처럼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미안 이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다른 컨셉으로 진행이 된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경기 둔화, 잠재 성장률의 레벨 다운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유를 아주 찰떡으로 해주셔가지고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 섭섭합니다. 네.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중국 경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차이나 리스크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해두고 대응 전략을 좀 세워가야 될까요?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확 흔들린다 이런 관점들보다는요. 차이나 리스크라는 거는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이 둔화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성장 의존도가 높았다면 그런 산업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부진한 모습들은 꽤 길게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고성장에 의존한 면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지난 20년 동안은 중국 수출 특수가 굉장히 강했다면 앞으로 20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앞으로 20년 동안 과거처럼 중국 수출이 잘 될 것인가?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의 성장이 둔화된다는 것도 있지만 네. 중국 자체도 기술력이 올라오면서 네. 굳이 우리나라한테 중간재를 사가지고 수출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렇죠. 해결한다는 어느 정도는 그런 면들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중국 수출이 과거만큼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 과거 대비해서 약해지는 성장은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중국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높은 그런 산업들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뚫고서 새롭게 우리나라의 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신산업들이겠죠. 네.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낮춘 부분에서 관심도를 조금 더 높이면 좋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네, 이제 그게 결국에는요. 네. 지난 20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중국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이 무언가 새로운 아이템들을 개발하기 전엔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온 얘기가 뭐냐면 네. 수출 다변화가 되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수출 다변화 많이 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의 수출도 맞아요. 가져와야 중국의 성장이 앞으로도 둔화가 될 때 우리의 성장이 그만큼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네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30년 뭐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1990년 이후로 처음으로 35,000선을 네네. 넘어서면서 엄청 잘 갔는데 네네. 올해 전망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유는 또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기 90년도에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제 기억엔 38,000을 넘었거든요. 89년도에. 89년도에. 네, 89년도에 38,000을 찍은 다음에 그때부터 주저앉아가지고 그러니까요. 한 6,000인가 7,000까지 빠졌어요. 6,000인가 7,000인가 이제 2011년도에 동일본 지진이 났을 네네네. 때거든요. 그때 이제 6,000인가 7,000까지 빠졌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지금 36,000까지 올라온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온 거죠. 그러면 6,000에서 36,000이 6배가 오른 겁니다. 네. 그럼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는가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일본에서는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만은 그렇죠. 않습니다. 굉장히 강경파다라는 느낌이 있고, 근데 이제 일본 내에서는 사실 그 정도의 돈풀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진 거잖아요. 네. 그 효과가 그렇게 큰 충격을 받고 쓰러져 있었던 일본 경제도 하도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이게 드디어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네. 첫 번째 이제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네. 일본 경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게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일본이 버블 붕괴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한 돈을 다 잃은 거예요. 맞아요. 부동산 가격도 폭락을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갖다가 1억을 주고 샀는데 1억 주고 산 집이 1,000만 원이 돼요. 근데 대출이 4천 끼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너무 이거는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못해요. 네. 그럼 소비를 못하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게 물가의 하락을 가져오죠. 맞아요. 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지금 물건을 사지 않고 나중에 물건을 사려고 하게 돼요. 네, 맞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의 소비를 갖다가 뒤로 이연시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 이게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었었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일본에서는 과감하게 돈풀기에 들어갔고요.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맞아요. 세계에서. 그리고 엔화 약세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진행이 됐어요. 그럼 엔화 약세라는 건 뭐냐면 통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수입 물가를 그렇죠.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요. 금리를 낮추면 경기 부양이 되면서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 다 물가를 어떻게든 올려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물가의 상승이 임금의 상승을 동반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드디어 물가가 계속 내려간다는 기대가 아니라 네. 물가가 올라가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가가 계속 내려갈 것 같으면 네. 지금 물건 안 사죠. 떨어진 다음에 사려고 하잖아요.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사야죠. 올라가기 전에. 그러면 일본의 소비가 살아나는 기조가 생겨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를 하는 거냐면 네.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그 네.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는 그런 기대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좀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 이게 그러면은 그래서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네. 네. 물론 이런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좋은데 네. 문제는 여기 있어요. 뭐냐면
자, 드디어 이제 딱 디플레이션의 영역에 있던 물가를 갖다가 힘을 줘가지고 확 끌어올렸어요. 네. 확 끌어올렸는데 싹 끌어올려가지고 요 한 2% 정도 물가에다 딱 맞춰놓으면 좋거든요. 네. 확 힘줘서 딱 멈추면 좋은데 이게 사람이 힘을 하도 주다 보면 이게 땅에 깊이 박혀 있는 걸 하도 끌어올려가지고 너무 세게 튀다 보면 확 해가지고 위로 틱 튈 수가 맞아. 있죠. 그럼 일본의 물가가 2%가 아니라 4% 5%뛸 수도 있어요. 그럼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확 튀어오를 수도 그렇죠. 있다.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네. 넘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지면 안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이거 그러면 좋다. 힘 줘가지고 끌어올린 건 좋은데 너무 계속 세게 마이너스 금리로 계속 당기다 보면 네. 이거 하늘로 튄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임금도 올라오고 물가도 올라온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일본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지난번 BOJ 통화 정책 그렇죠. 그 얘기 한번 나왔었죠. 네. 2016년도 1월 29일 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썼어요. 2016년도. 2016년. 그때부터 아직까지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그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8년 만에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인데. 네. 그러면 이 8년 만에 바꾸는 통화정책의 변화가 네. 과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걸 갖다 확 끌어올려가지고 확 튀는 걸 막기 위해서 올라오니까 딱 여기서 닫아준다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금리 네. 폐지해서. 근데 이걸 막고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 나이스하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이 크겠죠. 그렇죠. 아름답게 이게 기술이 결말이 좋아야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렇죠. 되는데. 그래서 일본이 넘어야 될 산이 아직 남아있다. 그 산의 이름은 통화정책의 변경이다라고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BOJ 통화 정책에 있어서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지? 그리고 그게 네. 만약에 우리 증시에는 영향을 준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또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3월 달하고 4월 달에 금융정책위원회 거기서 이제 금리를 갖다가 결정을 해요. 네. 시장에서는 3월을 보는 사람도 있고 4월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때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네, 있는데 일단 그 BOJ 총재한테 이제 그 인터뷰를 할 때 다 열려 있다 가능성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뻔한 얘기 같지만 BOJ 총재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뒤에 흘리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되게 작게 그래도 4월 달에 좀 더 데이터를 많이 보지 않겠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힌트를 좀 뭐냐면 준 건가요? 그렇죠. 살짝 힌트를 준 게 일본은 뭘 확인하고 가야 되냐면 최종적으로 네. 임금이 올라오는지를 보고 가야 돼요. 그러면 임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춘투라는 게 있습니다. 춘투는 봄의 투쟁이잖아요. 관제 춘투라는 말을 쓰는데 참 독특한 게 네. 오랫동안 일본은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어서 기업들한테 네. 임금 좀 올려줘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야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나지. 그럼 이제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임금을 올려 이러면서 싸운 거예요. 국가랑 관료들이랑. 네. 근데 이제 드디어 임금을 올려줄 만한 시기가 드디어 온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 춘투가 지나면 네.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3월 중순에서 3월 말 정도 됩니다. 그럼 3월 달에 당장 바꿀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확인하면 4월에 변경을 하지 않겠냐라고 시장은 지금 좀 그러네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1번이고요. 그래서 4월에 바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생각도 하냐면 뭐 가능성은 있지만 일본 중앙은행은 참 독특한 게 시장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약간 그걸 피해 가려는 경향이 좀 약간 있어요. 청개구리 같은. 예, 거예요? 청개구리인데 이제 왜냐하면 네. 다 기대하고 있는데 그때 딱 다 마이너스 금리 폐지할 거야. 다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딱 폐지해 버리면 네. 시장이 또 우리가 맞았으면서 휘청 네, 맞아요. 막 되게 크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살짝 꺾어주려는 모습을 좀 보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월에 선물을 갖다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는 약하게 주거나 네. 이 통화정책 변경을 약하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어쨌든 간에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는 아마 금융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금융정책을 변경했었을 때는 결국에 일본의 금리가 조금 더 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금리가 올랐을 때는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가 좁아지게 돼요. 그러면 달러를 보유했을 때 대비 엔화의 매력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일본의 보유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럼 이게 엔화의 일정 수준의 강세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N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수출 경합을 하는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완만한 N 강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한테는 수출에는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1번이고요. 네. 근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N 강세도 너무 세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수출 엄청 잘 되겠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에 돈을 많이 깔아놨어요. 왜 깔아놨냐면 엔화가 약세일 것 같으니까 네. 약해질 것 같은 엔화를 팔아서 달러를 사서 투자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약해질 것 같은 엔화가 강해지면 네.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뜨거 한 다음에 해외에 투자했던 걸 갖다가 되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려운 말로 네. N을 끌고 나가서 투자를 한 걸 N캐리라고 하거든요. 음. 근데 이게 너무 엔화가 너무 강세로 빠르게 가면 이 N캐리 그렇구나. 투자를 되감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N캐리를 갖다가 청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게 예, N캐리 청산이죠.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금융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으로는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포인트가 뭐냐면 일본의 통화 정책이 완만하게 바뀌는지 그리고 완만하게 바뀌는 통화 정책이 완만한 N 강세로 이어지면서 이게 금융시장에는 큰 충격이 없이 나이스하게 지나가는지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BOJ도 참 머리가 복잡하겠지만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금통위도 네네. 좀 굉장히 복잡할 것 같긴 하거든요. 매우 일단 복잡하죠. 금리 인하를 언제 해야 되는 시점도 좀 그렇지만 네네. 일단 1월 금통위 내용 중에 부동산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까지 다 보고 나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미국이나 뭐 다른 경제적인 매크로적인 이슈를 보고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고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모두 다 보려고 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욕심 예, 많네요? 예, 그게 왜 네. 그러냐면 이제 한은 총재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정부로부터는 한국은행이 독립이지만 네.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는 독립하지 못한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근데 이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미국 금리라는 걸 우리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미국 금리가 지금 5.5거든요. 네. 우리나라 금리가 3.5입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하하는 걸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내려버리면 이 금리 차가 그나마도 높은데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는 원화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환율이 달러가 되게 세질 수 있어요. 네. 환율이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네. 내렸다가 다시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당연히 미국 쪽을 좀 바라봐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하는 총재께서 그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금리를 갖다 섣불리 내렸을 때는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니까 네. 이제 당장 금리가 이제 조만간 내려갈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 금리는 내려갈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못 볼 부동산 가격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면 영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영끌이 나오게 되면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불안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섣부르게 금리 인하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 부채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크게 준동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서 움직이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 거냐면 네. 가계부채를 제한하기 위해서 부채에 대한 규제, 가계부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책 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DSR 정책도 네. 스트레스 DSR이라는 걸로 바꿔가지고 아. 조금 더 이제 그 부채를 갖다 가계부채 증가를 갖다가 제한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주었다라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그때의 금리 인하에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거 다 빼고 무언가 확인이 되면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 자체가 뒤에 한다는 얘기죠. 무언가 확인을 하고 데이터가 하죠. 나오고 그러면 나서. 다른 것보다 확실한 건 생각보다는 늦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뭐 올해도 인하를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어느 정도 미국의 금리 인하 패턴도 좀 확인을 하려고 하고 그게 확실하다는 가시권에 들어오는지를 보려고 네. 두 번째는 물가도 어느 정도 보려고 할 거고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의 흐름들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걸 내용을 확인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어쨌든간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보고 가겠다라는 건 다 동일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뒤로 밀려서 좀 천천히 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세우면 좀 괜찮지 네, 그렇죠. 않을까요?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무언가 어떤 소재가 재료가 나오잖아요. 네. 그 재료가 빠르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이게 빨리 가격에 반영되길 욕심이야. 바라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잡아놓은 네. 어떤 투자의 맞아요. 포지션이 이익을 내기 때문에 되게 조급하게 그걸 많이 기다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 실물 경제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이 통화 정책의 변경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늦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월요일날 아침 같은 경우에도 네. 그 파월 의장의 CNBC 네, 기자회견이 나왔어요. 하나 네. 있었거든요. 그 방송에 나와서 출연해서 내용도 보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늦게, 맞아.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적게 기준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비단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적용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천천히 간다라는 데이터 보고 간다라는 네네. 부분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환율 이야기 잠시 좀 드려보면 네. 유독 좀 저는 원화가 네.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좀 예, 하세요? 물론 이제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아, 얘기라고 그래요? 생각하는데 네. 어느 시점부터 끊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일단 첫 번째는 네. 올해만 보면은 원화가 되게 약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엔화보다도 약해. 이런 얘기들 네네,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엔화가 작년 초에 1,000원이 넘었어요. 그게 850원까지 내려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이게 900원으로 온 겁니다. 어. 그러면 850에서 끊으면 원화가 약하네? 네. 이건데 1,000원에서 끊으면 엔화가 더 약한 거죠. 그래서 음. 생각보다 작년까지로 다 놓고 보면은 원화가 그렇게 약한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시점의 예, 차이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 올해 초만 놓고 본다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놓고 본다면 원화가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인 거는 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단기적인 환율의 흐름들보다는 네. 저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중국 성장 의존도가 좀 높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보다도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네.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미국 성장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럼 잠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려면 원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려면 환율은 결국에 두 개입니다. 성장과 성장과 금리를 봐야 되거든요. 금리. 네. 미국의 성장이 세면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달러가 강해져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가 높으면 미국으로 돈이 그렇죠. 들어가다 보니까 네. 달러가 강해져요. 근데 올해 초에 보면은 네. 미국 성장은 이제 둔화가 될 거야. 어. 그리고 그래서 금리를 낮출 거야. 네. 그럼 성장이 둔화되고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그럼 달러가 약해지면서 원화가 강해지겠죠. 네네. 반대급부에서. 맞는데 문제는 네. 우리나라가 중국만큼 미국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높다고 가정해보죠. 네. 그럼 미국의 성장이 둔화될 때 우리의 성장도 그만큼 수출을 하니까 네.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의 성장이 둔화되면 우리의 수출도 둔화가 되잖아요. 네. 아, 그래서 같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미국 성장 둔화가 과연 우리나라 원화 강세로 직결이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하고 조금 좀 다른 패턴도 그러네요.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요즘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이게 오랫동안 제가 뭐 데이터를 보면서 검증한 건 아니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올해 이제 만약에 우리가 환율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과거처럼 미국 성장 둔화, 원화 강세 이 공식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좀 꼬여서 나타날 가능성들 이런 걸 좀 열어두고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는 반대급부처럼 움직였던 네. 부분이 이제는 좀 다르게 변화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네, 부분을 좀 그렇습니다. 유념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올해 좀 어떤 투심과 어떤 네네. 전략을 가지고 그럼 가면 좋을지 조언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서두에서 네. 난이도가 높아진 것 같다는 음. 말씀을 좀 드렸지 네네. 않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난이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우리는 정상을 향한 궤도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라스트 1마일이 굉장히 라스트 복잡하다, 마일. 그 어렵다, 아. 이제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요. 네. 1마일밖에 안 남았어 라고 생각하니까 야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야 긴장해, 아직 더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 봤을 때 이 라스트 1마일이 진짜 어려운 건 맞습니다. 이거 잡기는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케이스가 40년 전 이후에는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럼 최근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패턴을 찍으려고 한다면 네. 여기서는 상당히 많은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흐름만을 보면서 미래에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조심하자. 그래서 과거를 참고하려면 더 많은 시나리오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이 매체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리고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금리나 한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한꺼번에 쏠려가는 문제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런 쏠림에 너무 편승해서 많이 따라가시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반대로 감길 수가 있거든요. 이 반대로 감기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측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벌어질 때, 네. 예를 들어서 연준과 시장의 동상이몽 이 괴리가 한꺼번에 확 줄어들 때, 네. 이럴 때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한쪽으로 막 몰려간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경계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무언가 하나의 시나리오만 갖고 풀베팅으로 몰아가는 것들보다는 넓게 깔아가면서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분산 투자의 지혜들, 이런 것들이 그 어느 해보다도 더 강조가 돼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는가, 네, 그런 조언의 말씀드립니다. 네. 거의 다 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라스트 1마일이 지금 네, 남아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그 부분이 가장 어렵고 극복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넓게 깔아가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 올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대응 전략 세우기가 좀 더 어려워졌는데요. 오늘 팀장님 덕분에 좀 현명한 지혜 한 스푼 정도는 좀 얻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게 되면서 투자하실 때 대응 전략 세우시기 더 까다로워지셨을 텐데요. 하지만 시장을 비관하면서 떠나기보다는 이런 변화에 좀 잘 맞추면서 전략들 수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되짚어 보시면서 올해는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